누구세요? 왜 자꾸 따라와요? 할머니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머니, 또 나오셨어요? 집이 어디더라? 여기가 우리 집 맞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밤 9시가 넘은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계셨는데 계절은 이미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박 사장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이미 3번째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할머니가 밤늦게 혼자 거리를 헤매는 걸 본 게 박 사장은 할머니의 집 위치를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들이며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박 사장을 따라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익숙한 동네였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모든 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가끔 멈춰서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다가 박 사장이 손을 꽉 잡으면 다시 따라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골목 안쪽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안쪽 현관등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할머니를 집 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왔는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할머니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사장인 이 씨가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앞을 서성이며 어디론가 가려는 듯 보였지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쪽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했는데 방향은 매번 달랐습니다. 이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할머니의 집을 찾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밤 동네 주민 단체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 사장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단독주택에 사시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가족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며칠 전 할머니를 봤다는 사람, 할머니가 낮에도 가끔 헤매신다는 사람, 예전에는 손자가 있었던 것 같다는 사람,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쯤 카페를 정리하던 이 씨가 창밖을 보다가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옷차림은 정장 바지에 셔츠였고 어깨에는 가방이 메어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 가족이 있었구나. 손자인가 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지친 듯 느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곧바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밤 11시에서 자정사이 청년이 나타나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할머니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현관 앞까지만 모셔다 드린 뒤 급하게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일까? 가족이라면 왜 함께 살지 않을까? 왜 매일 밤늦게 나타나서 할머니를 데려다주고 사라질까? 박 사장은 어느 날 밤 일부러 늦게까지 슈퍼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청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40분쯤 예상대로 청년이 할머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이 밖으로 나가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박 사장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사장은 할머니가 자주 밤에 나오신다며 혹시 가족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고 할머니를 빨리 모셔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박 사장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가족이라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낮에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편함을 봤는데 편지와 고지서가 가득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면 우편물을 확인할 텐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 할머니 집을 보니 불이 거의 꺼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린 뒤에도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고. 그럼 청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가족이 맞는 걸까?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청년이 할머니를 이용해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할머니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접근한 사기꾼은 아닐까? 박 사장은 그런 말들이 불편했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청년이 누구인지, 왜 매일 밤 나타나는지, 왜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지. 그날 밤 박 사장은 다시 청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청년 혼자였습니다. 청년은 골목을 빠르게 걸으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다급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다가가 할머니를 찾냐고 물었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이서 동네를 돌며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나 공원 벤치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고 계셨는데 추운 날씨에도 외투 없이 얇은 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청년이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려는데 박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시냐고, 왜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으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멈춰 섰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멀리 있어서 매일은 올 수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할머니께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서 피로와 죄책감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심히 들어가시라는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동네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29살 중견 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서울 외곽에 있었고 할머니가 사는 동네까지는 차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수는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에 올라 할머니가 계신 동네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5시간 동안 민수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 졸음을 쫓았습니다. 가끔은 휴게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잠깐 쉬었습니다. 밤 11시쯤 동네에 도착하면 민수는 제일 먼저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수는 동네를 돌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공원, 슈퍼 앞, 카페 근처, 골목 어귀. 할머니가 자주 가시는 곳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으면 민수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민수를 알아보셨지만 대부분은 낯선 사람 대하듯 하셨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할머니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 드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시는 걸 확인한 뒤 민수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5시간을 달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쯤 도착하면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당시 7살이었던 민수는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민수를 키웠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됐을 때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편의점. 학교 끝나면 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 할머니는 민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라고. 취직하면 멀리 가서 살아도 괜찮다고.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고 민수에게 회사 근처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말씀대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할머니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모시고 갔고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라고, 약물 치료와 함께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혼자 두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취직하기 힘들었고 할머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를 확인하러 오는 것.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할머니를 찾았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민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며 자신이 민수라고, 손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자는 어린아이인데 왜 어른이 손자라고 거짓말을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 민수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29살이 된 지금의 민수를 할머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동네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 도와주셨고 그제야 할머니는 진정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저 청년이 할머니 손자라고 설명하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지켜본 뒤 민수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치매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할머니가 민수를 완전히 잊어버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요양시설, 재가복지. 여러 정보를 찾아봤지만 모두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할머니의 상태도 나빠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팀장님이었습니다. 민수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팀장님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건강 챙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회의 중에 졸거나 실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도 잃고 할머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민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뒤면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동네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가 집을 나가 골목을 헤매다가 넘어져 다치신 것입니다. 마침 새벽 배달을 나온 빵집 사장님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 찰과상을 입으셨고 손목을 삐끗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수는 회사에 급히 연락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동네 주민 몇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민수가 들어서자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민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신 할머니가 새벽에 돌아다니시는데 왜 아무 조치도 안 하냐고, 이렇게 방치하면 큰일 난다고 질책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맞았으니까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손자가 맞냐고, 손자라면 왜 함께 살지 않냐고, 매일 밤에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설명한다 해도 이해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에게 뭐라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할머니 집 근처 모텔에 묵었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 회사에 안 가도 됐고 할머니 곁에 조금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고민이 맴돌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할머니를 시설에 모셔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새벽녘 민수는 창밖을 보다가 멀리서 할머니가 걸어가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손자 못 봤냐고, 어린아이인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민수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따라왔습니다. 카페 사장 이 씨는 그날도 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민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씨는 문득 궁금증이 생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다고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권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 씨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고 이 씨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왔습니다. 이 씨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힘드시겠다고 할머니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5시간 거리에 산다고 매일 퇴근 후 할머니를 확인하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시간을 운전해서 돌아간다고.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운전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주무시냐고 물었고 민수는 새벽에 2~3시간 정도 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것, 할머니가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셨다는 것, 이제 할머니를 돌볼 차례인데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민수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씨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할머니를 돌볼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다고 동네 분들께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겠다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민수는 오랜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의 진심이 느껴졌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 씨는 동네 주민 몇 분을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박 사장, 빵집 사장, 경비 아저씨, 그리고 동네 이장님까지 모였습니다. 이 씨는 민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며 할머니를 돌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민수를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라고 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도와야 한다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 청년도 그렇고 둘 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밤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에 안전장치를 다는 것, 낮에 주민들이 돌아가며 할머니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민수에게 동네 복지센터와 연결해주는 것 등이 나왔습니다.
빵집 사장은 자신이 매일 아침 할머니 집에 빵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밤에 순찰하며 할머니 댁을 특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들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로 와달라고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에 갔는데 예상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박 사장이 민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하나씩 미안하다고 이제부터 함께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들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함께 돌보겠다고 민수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주말에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웃끼리 당연한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사 팀장님이 민수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냐고.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매일 밤 5시간을 운전해서 할머니를 돌보러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상황인 줄 몰랐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어떻게든 혼자 감당하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회사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민수 자신의 건강도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할머니 근처로 발령을 요청하든지.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휴직을 하면 수입이 끊기고 발령을 요청하면 승진해서 밀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퇴근 후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동네로 향했습니다. 주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할머니는 집에 안전하게 계셨고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따라 민수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라고 부르시며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민수의 사진,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 가족들의 사진.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가끔 미소를 지으셨지만 대부분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고요. 이건 할머니가 저를 처음 안아주신 날이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지만 진짜 기억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여러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할머니 동네 근처에 있는 회사, 구인 공고, 월세 매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민수가 할 만한 일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지금 회사의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할머니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할머니를 시설에 모실 것인가. 둘 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민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그동안 할머니를 돌보면서 장기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님은 안타까운 표로 서류를 받았고 최대한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짐을 싸서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와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계속 집에 있자 안심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휴직 기간은 6개월, 그 안에 방법을 찾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밤에 잠들기 전 민수는 할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임과 미래, 효도와 현실, 사랑과 포기. 여러 단어들이 민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휴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낮에는 할머니를 돌보고 저녁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민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빵집 사장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가져다 줬고 슈퍼박 사장은 가끔 반찬을 싸다 줬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밤에 순찰하며 할머니 집을 특별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밤중에 일어나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방에 알람을 설치하고 얕은 잠을 자며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수가 잠깐 깊이 잠든 사이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민수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돌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골목마다, 공원마다, 가게마다 찾아다녔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무렵 동네 외곽도로에서 할머니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차를 몰고 순찰하다가 찾으신 것입니다. 민수가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도로 옆 풀밭에 앉아 계셨습니다. 옷은 흙과 풀로 더러워졌고 손과 무릎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넘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집이 어디냐고 울먹이셨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집에 가요. 할머니는 민수의 품에 안겨 계속 우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고 전문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들었다며 내일 복지센터 상담사와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방 옆에서 잤습니다. 할머니가 또 나가시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밤새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가 깨어 화장실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왜 여기 있냐고. 민수는 손자라고 할머니를 지키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그럼 고맙다고 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자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고맙다고 하시는 할머니.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장님이 복지센터 상담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한 목소리로 민수와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 낮 동안 할머니를 센터에서 돌봐드리고 저녁에 집으로 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는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파견받는 것, 비용은 들지만 할머니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요양원 입소였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전문시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주간보호센터와 요양보호사 파견을 함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긴 했지만 할머니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에 센터 차량이 와서 할머니를 모셔가고 저녁 5시에 다시 데려다 줬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고 식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민수는 낮 시간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마땅한 일이 없었지만 인근 도시에 지사가 있는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봤습니다. 회사는 민수의 경력을 높이 평가했고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전 회사보다 적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있는 거리였기에 민수는 수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민수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이 씨는 카페에서 민수를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줬고 주민들이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박 사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젊은 나이에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할머니가 자신을 키운 것처럼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새 직장에 출근한 첫날, 민수는 긴장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사들은 민수의 성실함을 인정했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민수는 오후 5시 반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산책도 하고 TV도 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민수를 매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민수가 곁에 있으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와서 할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민수는 그 시간에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계속 도와줬습니다.
빵집 사장은 여전히 아침마다 빵을 가져다 줬고 경비 아저씨는 밤에 순찰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가끔 카페로 민수를 불러 커피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고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복지센터, 요양보호사, 회사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민수와 할머니를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 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막 잠에서 깨어나셨고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라고 부르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쥐고 계셨는데 그 손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민수가 만든 죽과 반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드시면서 가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센터 차량이 왔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현관까지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차에 오르기 전 민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보자고, 잘 다녀오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모시러 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태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도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5시 30분 민수는 퇴근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길 민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센터 차량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기분이 좋으셨는지 민수의 팔을 잡고 함께 걸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와 할머니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가로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멈춰서서 나뭇잎을 바라보셨고 민수는 할머니 옆에서 함께 바라봤습니다. 산책 중에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씨가 카페 앞에서 손을 흔들었고 박 사장이 슈퍼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빵집 사장은 갓 구운 빵 하나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셨지만 친근함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보는 둥 마는 둥 했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고맙다고.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수도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재우고 민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별들을 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무너질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 이 모든 게 민수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민수는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저녁을 먹겠지.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기억이 오락가락했고 민수를 매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민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동네는 이제 민수와 할머니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빵을 가져다 주는 빵집 사장, 저녁마다 안부를 물어주는 경비 아저씨, 가끔 차 한잔 하자고 부르는 일씨, 모두가 민수와 할머니의 가족이었습니다. 민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할머니와 함께여서, 동네 사람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할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완전히 자신을 잊어버리는 날이 와도 민수는 할머니를 기억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가 할머니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